알면 알수록 좋다. 녹음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후원 들어갑니다. 소개 좀 하면 안 될까? 제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납반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안이 있을 뿐 앤서입니다. 안내입니다. 저 소개 멘트 너무 귀찮아 죽겠어요. 초심을 잃었어요? 제 소개 멘트 한번 발음해보세요. 뭐였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이게 첫 부분 스타트가 굉장히 약간 귀찮은 발음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에 속지 이게. 이 세상. 한번 바꿔보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 언제 한번 나를 잡고 다 같이 바꿔보죠. 쉬운 네네. 걸로, 쉽고 짧은 걸로. 후원 읽어드리면 저희 시드락 포에버님이 후원을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와우. 맞아요. 트랜스휴먼 평등에 대하여 비명을 찾아서 덕질과 삶의 질, 요괴 미학, 뉴스 브리핑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꾸준하게 계속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 지금 토탈 얼마냐면 얼마죠? 15,000원, 18,000원, 한 2만 24,000원. 24,000원.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괴미학편에 또 많이 후원해주셨는데요. 홍소가 KT 탈출하자님이 1,000원, 가가멜의 사랑님이 1,000원,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이 500원, 그리고 뉴스브리핑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편에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이 또 500원, 그리고 정기후원 애나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덕질과 삶의 질 편에 그리고 요괴미학 편에 재밌는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욕편 같은 경우에는 욕편. 댓글에 욕 달려가지고 저도 댓글 욕으로 같이 대댓을 달았는데 저는 땡땡 처리되고. 그러게. 그래서 이분이 근데 누구셨죠? 홍서와 KT 탈출하자님이었는데 이거 하려고 충전했다라고 하는데 충전하면은 욕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에이,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근데 나는 안 되는데 왜 이분은 되는 거지? 운영자라 그런가? 모르겠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플랫폼마다 다를 수도 있지. 모바일은 뭐 검열되고 뭐 PC는 써지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읽어드리면 앵나 힘내라 안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안느님 힘내라는 응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발제인데 왜 안느 힘내라 그러지? 근데 이게 앤서님 발제인데 약간 내 얘기처럼 아무래도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참 청취자분들이 또 센스 있다고 또 한 번 느낀 게 예전에 저희 반말했을 때 음. 댓글을 반말로 적으셨잖아요. 맞아. 이번엔 댓글을 다 욕으로 써주셨더라고요. 귀여우셔 너무. 다들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드매드님이 이제 지지익선에서 약한 수준의 욕 댓글 허용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댓으로 김범래님이 칼 것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적어놨죠. 근데 뭐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마음껏 하세요. 맞아요. 예. 근데 범래님이 약간 약강인 게 이 청취자분들에겐 굉장히 약해요. 네, 청취자분들은 청취자분들 마음이고. 근데 제가 댓글을 지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욕하는 건 범례가 뭐라 하지만 아. 청취자님들이 욕하시는 거는 절대 뭐라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그럼요. 의미였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네요. 댓글 좀 저도 읽어보고 싶은데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요즘도 야구르트 아줌마라고 부르나요? 맞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한 워딩을 가져오셨어요. 프레시 매니저. 제가 원래 이 단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방문 판매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즘 프레시 매니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훨씬 좋다 듣기. 저희가 유튜브에 좀 오리지널 컨텐츠를 몇 개 올렸었죠. 네네. 그중에 저희 지지익선 브이로그가 있었는데 브이로그가 있었는데 호이스노우님께서 팟캐스트 듣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유튜브에 저희 브이로그가 있다는 걸 모르시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저희 얼굴이 다 나와 있는 브이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팟빵 댓글로 멍사기님이 범례 이름이 김범례가 아니고 심지어 김씨도 아니다.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남겨주셨는데 저도 사실 지지익선 시작하면서 제일 큰 서프라이즈가 김범례가 김씨가 아니었다였어요. 범례에 대한 이런 소소한 정보들 더 많이 듣고 싶으면은 지난 회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직책 놀러 가셔서 이과 3부작 법정에선 수학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지익선에서 했어요. 정말요? 네, 김범래가 이름이 아니고 김씨도 아니다라는 똑같은 워딩의 얘기를 1주년 특집인가요? 뭐 언젠가 제가 특집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누가 발제하죠? 저 아닌데? 저도 아닌데요? 그럼 누가 발제하는 거죠?
저 들어가도 돼요? 아, 네, 여러분 진짜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저희의 돌아온 슐라님입니다. 와. 와, 연예인이다. 슐라님. 안녕하세요. 와, 슐라님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지지익선 채널 맨 처음에 초창기에 같이 하다가 그 국가의 사정 때문에 잠깐 빠지게 됐던 슐라라고 합니다. 와, 슐라님 소개 멘트 뭐였죠? 저요? 소비주의와 소비주의와 아이들을 아이들 사랑하는 그거 한 사랑하는 번만 슐라입니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비주의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와, 슐라님은 성대가 그대로네. 그러게요. 목소리가 꿀성대. 그대로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너무 떨려요. 그리고 다들 말을 너무 잘해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좀 방송쟁이 다 진짜 됐죠 다 이분들. 방송인인 저희 것 많이 같아요. 컸죠. 네. 저 요즘 사회도 봐요. 아니 너무 위축이 돼요. 아니, 슐라님 마지막으로 저희랑 방송했을 때 음. 저희 구독자 몇 명이었어요? 얼마나 됐지? 근데 뭐 그때는 한 번 좀 폭발적으로 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구독자 한두 수가. 번이어야지. 아이고. 아마 2000명대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신 거는 19년이시고, 네네. 그쵸? 그 10월에. 예, 20년에 한번 특집 방송 때 한번 오셨었죠. 음. 그리고 이제 21년에 한 번 더 게스트로 지금 와주신 건데 1년에 한 번씩은 오시네요. 그러게요. 특집 방송 때 나갔다가 다시 오신 거였었나요? 네. 네. 왜 오셨죠? 그때? 휴가라서? 그래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한번 참여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휴가 때 오신 거였죠. 맞아. 그것도 네. 첫 휴가. 괜찮아요. 첫 휴가 저 왜 이렇게 지지익선에서. 기억에 까마득하죠? 와, 진짜 1년에 기억이 한 안 번씩은 난다. 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 5년 만에 제 오는 거 생활은, 맞죠? 안내님이 요즘 대화를 해보면 옛날 일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런 걸로 좀 유명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길. 상처 안 받아요. 잘 지내셨어요, 슐라님? 그러니까 지금 참여한 거는 휴가가 아니죠? 네, 네. 저 전역을 한 상태고 와, 축하드립니다. 역시 남의 저녁은 빠르다니까. 당신은 저녁이 없었잖아. 아니, 그래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의 진짜, 저녁은 빠르다고. 진짜 영겁의 시간이었어요. 아. 얼마나 안 가는지 알아? 어, 너무 힘들었어. 전 기억나는 게 슐라님 군대 간다고 해서 하차했을 때 네. 우리끼리 얘기했나? 방송에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전역할 때까지 이 방송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있는 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희 생각해요? 이렇게 롱런 할 거라 예상했어요? 근데 저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멤버가 이 정도로 자주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네. 군대 갔다 오더니 말이 늘었네. 아니라니까. 지금 맥인 거잖아요. 안내. 아니에요. 너 때문에 바뀐 거잖아. 그러네. 첫 시작은 여기였지. 그래. 처음이 어렵거든 원래. 뭐지? 저는 지금 일단은 그 중학생들 이 모습마저도 옛날 생각이 나. 지금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법률님이 살짝 슐라님에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얘기해라 라고 무언의 사인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 초창기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훈하게 생겼네. 아니야, 혼나지 않아요. 게스트잖아요. 진짜요? 대우해드려야지. 저 지금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영어 가르치면서 근데 슐라님 영어 잘해요? 응? 영어 잘해요? 뭐 영문학과긴 한데 잘하진 않아요. 그 당시에도 하지 않았나요? 19년도에? 그때도 조금 하고 있었지. 그렇죠. 아이들한테 뭐 가르친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 그때는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 약간 음. 위주로 했고 지금은 초중학생 하고 있는데 뭐 그거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고 내년에는 대학원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준비하려고. 전역한 지 하고 얼마 있습니다. 됐어요? 3개월 조금 넘었네요. 이제 좀 군인물이 다 빠졌을 때네요. 아직 요즘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되게 ROTC 같은데? 근데 슐라님 그래요? 무슨 군대였어요? 어? 육군? 네, 육군이었어요. 음. 네, 네. 요즘도 6시 반에 눈 떠져요? 그거는 둘째 날부터.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사이에 그러니까 전역하고 나서 약간 다른 사람 걸을 때 저도 모르게 발을 맞춘 적은 있어요. 근데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안 좋은 기억. 좀 세뇌를 세게 당했구나. 그 군대 가고 저희 지직선 방송 좀 들으셨어요? 가끔 들었는데 거의 안 들었죠. 많이 듣진 이거 않으셨나 이거 보다. 들을 시간에 걸그룹 노래나 듣지, 그죠? 네, 이걸 왜 저를 들어? 어떻게 보시고 근데 거기 안에 근무도 많고 약간 뭐가 좀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사실 뭐 그런 것도 듣고 뭐 개인 시간 공부도 좀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진짜 너무 많이 별거 못하고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슐라님이 군대를 그게 복무하실 때는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있었죠? 저는 그냥 풀로 가능했는데. 풀로 가능했어요? 네. 그러면... 말을 아껴야지. 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아니, 나는 그러면 지직선을 들을 기회가 꽤 있지 않았나. 그렇죠.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사이사이 계속 저 근무가 있고. 알았어요. 네, 그만해. 저희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요? 저 일단 진짜 반갑긴 했어요. 그죠? 반갑긴 저도 했는데,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일단 외양은 변한 게 없으신데. 아니지. 뭔가 안느님 더 이뻐졌다 그래야죠. 안느님 진짜 이뻐지시긴 했는데. 사회생활 좀 어떻게 배운 거야? 미치겠네 진짜. 뭐지? 근데 약간 좀 다들 너무 프로 같아가지고 약간 좀 위축됐어. 예전에 이렇게 동아리 하듯이 하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네, 맞아. 아니 그래요? 진짜... 난 똑같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뭐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예전하고의 뭔가 격차가 너무 느껴져. 아 진짜 약간 편해졌죠 저희. 편해진 것 편해졌고 같죠. 약간 소외감 느껴. 너무 스무스해가지고. 또 슐라님은 뭐 목소리를 이미 먹고 들어가니까 맞아요. 청취자분들이 이미 압도가 되셨을 겁니다. 네. 내가 피치를 높여야 된다. 이게 내 목소리랑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많았죠. 초반에 내가 피치를 올려서 얘기할게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슐라님 왜 오셨어요? 저는 일단 초대받았으니까 왔겠지. 아니, 발제를 하고 싶으셨어요? 발제는 근데 이제 가고 나서 뭐 아쉬운 적이 있긴 했어요. 내가 발제한 거에 대해서 진짜 바보같이 했구나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가끔 뭐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빨리 돌아와서 발제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근데 어찌어찌 이게 또 기회가 닿아가지고 발제 게스트로 발제를 할 기회가 생겨서 그냥 한번 들르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얼굴도 한번 뵙고 오늘 발제 기대됩니다.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기대돼요. 도대체 너무 기대돼요. 얼마나 대단한 발제를 갖고 오셨을까. 그러니까 우선 게스트가 발제를 진행하는 게 지직선 사상 최초고 처음이죠. 그쵸? 아마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로? 네네. 게스트한테 발제를 시킬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출연료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초기도 하고 슐라님이 그 하차하시고 군 생활하면서 느꼈던 농축된 발제가 오늘 나오는 거잖아요. 엑기스다. 출연료 주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죠. 죄송. 근데 아느님 이거 어려워도 돼요? 어려워도 돼요? 몰라요. 난 청취자가 아니니까. 어려워도 돼요. 어차피 아느님 안 듣잖아요. 맞아. 우리 청취자분들 수준이 꽤 높으시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적당히 어렵게 해주세요. 그쵸? 적당히. 주제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에피소드로 준비한 주제는 조금 길게 설명하면 욕망이론에서 본 정치 현상의 의미입니다. 욕망 이론에서 본 정치 현상의 의미. 정치 현상의 의미. 네, 짧게 하면 욕망과 정치. 그러니까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욕망의 관점에서 보겠다. 그렇죠. 사실 이거를 준비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거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사실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많이 유예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인 개인 사견이나 판단 같은 것들을. 근데 그렇게 유예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 해온 게 제가 잘하는 거 여태까지 뭐 읽어오고 공부해오고 그런 것들이니까 거기서 정리된 것들을 그냥 공유해드리면 여기 패널분들이나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될지도 모르겠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녹음을 하시는 거지만 말씀 잘하시네요. 그럼요. 똑같아요. 옛날에도 벌써 느껴지는 그 슐라님의 단어들이 있어. 네, 진행해 주시죠. 오늘 발제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제가 좀 많은 철학자들을 같이 투입을 했고요. 또 여기서 불필요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감히 쳐냈습니다. 또 제 견해에 따라서 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한 거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 구체적인 서지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까지. AS. 네, 그래서 얘기하는 동안에 어떤 그 빌드업이 천천히 하나씩 진행이 될 건데 요거를 그냥 순차적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패널 분들이 또 중간중간 들으시고 이해하신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이렇다는 거죠. 뭐 이런 거. 그럼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슐라님 지지익선 하면서 자기가 사회화돼가는 걸 느낀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갑자기 그때 생각이 딱 나네요. 제가 사회화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있었나? 그만해. 아니 안 했던 것 같은데. 했어요. 아닌가?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이게 그러니까 욕망 이론에서 본 정치 현상인데 어떤 구체적인 정치 현상 하나를 딱 집중해서 분석하기 위한 그런 툴이라기보다는 물론 실제로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모든 전체를 다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차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체가 사는 내부와 그 바깥. 두 번째, 권력의 기술적 작용. 세 번째, 닫힘과 열림의 프로그램. 닫힘, 열림. 네. 다침이라 하지 않아요 보통? 닫힘. 죄송해요. 다힘. 또 혼났다. 네 번째, 권력의지의 역설. 다섯 번째, 희생양의 탄생. 다 할 수 있나요 오늘? 못해요. 그래서 5번 나오시는 건가요? 아, 기대된다. 원래 이거 뭐 나눠서 하면 좋은데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아마 뭐 희생양 부분이나 아니면 권력의지의 역설 부분은 하다가 그냥 뭐 유연하게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파트, 주체가 사는 내부와 그 바깥. 이 단어들이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선 이 현대 사상에서 정치 현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들은 이 주체들, 이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 이게 설명이 잘 돼야지 나머지가 좀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조금 드려볼게요. 일단 욕망 이론은 이 주체라는 거를 아주 취약한 존재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논란거리일 수도 있는데 다만 적어도 철저히 욕망의 관점에서만 구성되고 있는 주체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근거 위에서 살아가는 유기체들이다. 이렇게 욕망 이론은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의견과 제 의견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한번 찬찬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욕망 이론에서 주체가 뭔지 알려면 일단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쾌락 원칙, 현실 원칙. 쾌락이랑 현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 뭐 상징계 이런 말씀드리면서 락강 아니요. 피투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피투대고 그치. 그거 말하는 거죠? 네, 그거도 전에 발제한 거긴 한데 아, 그래요? 그거랑 제가 가기 직전에 했던 발제인 그 정신분석 관련 발제에서 정신분석의 모든 것. 맞아요. 그거에서도 한번 다뤘던 개념들이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쾌락 원칙이 뭐냐? 이건 간단히 말하면 쾌락을 무한하게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무의식에 구조화된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쾌락을 일단 끝없이 추구하려고 하는데 주체가 네. 이게 무한히 추구하려고 하고 근데 그 추구하는 방식이 구조화돼 있다는 거야. 아. 어떤 충의에서.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구조화됐다는 게 중요해. 요게 사례를 하나 들면 그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그 어떤 실험실 박스에다가 쥐 한 마리를 넣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버튼 A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그러니까 이 쥐의 뇌에 그 전극으로 쥐 뇌에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 쾌락 중추가 딱 자극이 돼서 쥐가 쾌락을 느끼게끔 돼 있는데 장치가 그러면 쥐가 맨 처음에는 이 버튼이 뭔지 모르겠죠. 네. 근데 막 랜덤으로 돌아다니다가 이 버튼 A를 우연히 눌러요.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애가 막 무한히 그걸 눌러가지고 뒤집어진다. 약간 뭐 이런 실험. 뭐 여기서도 쾌락 원칙의 어떤 형태를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또 다른 쥐는 뭐 야생에서 그냥 사냥하는 쥐가 있겠죠. 뭐 생태적인 환경이나 이런 게 있고 뭐 한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남고 먹이도 구하고 맛있게 먹고 가족도 꾸리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환경에 맞게 이 무의식적으로 쾌락이라고 하는 걸 끝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수로가 일종의 관성처럼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무의식이 있다. 무한히 추구하고자 하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게 억압하고 자유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억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라강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윤리의 심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나름의 방식대로 이 쾌락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 충동, 습관, 기술 뭐 이런 거를 따라야 돼. 이런 게 체화돼 있다는 거지. 그 우리가 자아를 얘기할 때 네. 이드 에고, 슈퍼 에고로 나누잖아요. 세 가지 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게 그 이드라는 가장 좀 유아기적인 기본적인 쾌락 추구라고 하면은 네. 이거를 이제 절차적으로 계속 절제하게 만드는 게 슈퍼에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약간 다른가요, 결이? 유사한데 그 방금 말씀하신 개념이 프로이트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 자크 라칸 같은 사람들이나 뭐 질 둘레즈 같은 사람들 후기에 가서 이론이 종합되고 바뀌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축에서 자아는 현실 원칙을 담당해요. 조금 네.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방금 말씀드린 쾌락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드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 이드는 사실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그냥 충동 자체, 네. 그냥 쾌락 자체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서 쾌락 원칙은 윤리적이라는 거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쫓고자 하는데 나름의 규율이 있고 억압이 그렇죠. 있다. 그렇죠.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네네. 개그맨 김준현이 맥주를 시원하게 먹고 싶은 쾌락을 위해서 미리 두 정거장 미리 내려서 힘들게 걸어간대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힘들게 네네. 일부러 걷는데요. 차가 있음에도 미리 내려서 걸어서 땀을 흘릴 때 냉장고에서 맥주를 딱 꺼낼 때가 제일 맛있다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부러 고통을 준다는 거죠. 괜찮은 방법인데 한번 해봐야겠다.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체의 최하층에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으면은 이 룰로 환원된 것으로서의 외부가 있겠죠. 자, 이 룰을 통해서 나는 쾌락을 계속 얻을 수 있어. 뭐 A 버튼을 계속 누르는 G. 뭐 이런 어떤 룰이 이 유기체 안에 약간 체화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 분명 남아 있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위반으로서. 근데 이 그 바깥을 뭐 주의성 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번 발제에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게 존재론이라는 걸 포괄적으로 다뤄야 돼서.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고. 네, 요 정도면 쾌락 원칙에 대한 설명이 됐을 것 같고 이제 현실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간단해요. 자아하고 사회화 이거에 해당해요. 현실 원칙은. 그러니까 이 무한정으로 추구되는 쾌락이 어느 지점에서는 절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또 사회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쾌락이 어떤 항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 이게 현실 원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쾌락 원칙하고 현실 원칙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습관, 윤리, 충동 이런 중심적인 구조 하나가 자리 잡는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편리상 수직성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수직성. 네, 수직성. 수직성? 뭐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이론가 중에 한 명인 질베르 뒤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발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한테는 수직의 상수가 있다. 응? 뭔 얘기지?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균형 잡으려고 하는 거, 뭐 추락하기 싫어서 균형 잡으려고 하는 거, 어지러울 때 또 우리가 방향 되잡으려고 하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수직성은 자기 지탱이 제일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의 리듬을 보유하려고 해요. 자기만의 시간의 리듬을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휴대폰 안에 그 플레이리스트가 다 각각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네. 자기 리듬에 따라서 뭐 고통을 줄이고 뭐 외부를 차단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개체 보존하고 더불어서 어떤 아까 얘기한 감당 불가능한 외부 이 시간을 억압하고 우회하고 망각하는 그런 약간 항체 기능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라는 건가요? 맞아요. 균형 잡으려고 하는 사람마다 또 다르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럼 이제 외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욕망의 정치 이론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외부는 뭘까? 이 수직적인 유기체의 직접적 통제권 밖에 있는 뭔가를 의미합니다. 수직적 뭐라고? 그냥 수직성이라 할게요. 아까 정했으니까. 이 수직성에 직접적인 통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제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뎁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현실 원칙에서 지금 수직성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쾌락 원칙 플러스 현실 원칙. 쾌락 원칙, 이퀄 현실 수직성. 원칙. 아, 그 이퀄 수직성. 네. 그게 수직성이라고. 왜 수직이죠? 아까 뒤랑이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려고 하는 관성 같은 거. 그걸 네. 수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나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어떤 중추를 모든 유기체들이 갖게 된다는 거지. 근데 학습한다는 이름이 거지. 수직인 이유는 그 구조가 수직적인가요?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직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수직성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상 상태인 거. 기립돼 있잖아. 약간 관성 같은 느낌인가? 그죠. 오뚜기? 그게 좀 편하게 생각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외부에 대해서 계속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이 수직성의 직접 통제권 밖에 있는 무엇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뭐 아이한테는 어머니의 사랑. 통제할 수 없지. 그리고 뭐 뭔가를 해야지만 보상으로 주어지는 마시멜로. 월급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뭐 키보다 높은 데 있는 축구공. 뭐 아니면 좀 나쁜 걸로는 불의의 사고나 자연재해나 아니면 타인들 혹은 타인들의 움직임 뭐 이런 거를 외부 어떤 유기체의 수직성 외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신분석이 다루는 건 바로 이 외부고요. 이 부분이 무의식이 이동하는 통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 바깥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신비적인 열망 이런 게 꿈속에서 자주 표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수직성과 이 수직성이 거느리고 있는 내부가 있겠죠. 요거는 끊임없이 외부를 지향합니다. 외부를 지향한다고요? 네. 왜지?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해야만 하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막 나를 때리려고 해요. 그럼 난 거기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현기증을 느끼지 않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저항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 외부에 대해서 어떤 예측 가능한 툴과 룰을 만들어서 어떤 신뢰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 방법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방금 예시를 빌리면 호신용품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격투기를 배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결국 이 유기체 아니면 수직성은 결여와 욕망을 동시에 정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결핍과 욕망을 동시에 정의해요. 이게 욕망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생존 조건이나 아니면 욕구 충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배양하려고 외부로부터 추구되는 게 욕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내부로부터 추구되는 게 쾌락이고요? 아닌가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쾌락 원칙은 내부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망은 외부에서. 네, 맞아요. 우등생. 예. 오늘의 이거 너무 우등생 좋아. 앤서. 이런 거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도 안느 없죠. 약간 바다에서 말리는 동태 같은 눈빛으로. 눈이 풀리고 계셔서 말을 못 하겠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두 개로 정리해 볼게요. 수직성의 작동 원리. 첫 번째, 도래하지 않은 외부의 욕망을 채취하는 하나의 공리처럼 작용한다. 진짜 어려운 말 계속 쓰네.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간단하게 네, 얘기하면. 맞아요. 두 번째로 이런 그 중심 원리를 고수하는 방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깥을 비껴간다. 내가 이해한 게 맞나요? 첫 번째 거는 외부를 좀 원하는 거야. 맞아요. 외부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외부의 환경을 보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싶은 거고 다른 쪽은 그거를 닮고 싶지도 않아. 그걸 좀 피해가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폭력적인 사람.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나도 강해지고 싶은 게 아니고 피하고 싶은 거. 맞아.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쾌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통이 되는 구조. 뭐 아니면 너무 잉여적인 기쁨 같은 것들이 불쾌해지는 구조.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이 수직성, 그러니까 집주인처럼 기능하는 이 수직성, 이거를 이제부터 주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빌드업 계속합니다. 이 주체의 단위는 다양해요. 당연히 사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취향 공동체, 교육 집단, 이익 집단, 뭐 문화적인 코드, 종교, 민족, 국가, 생태계, 컴퓨터 알고리즘, 뭐 이런 거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에 좀 집중을 해서 본다면 이 주체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주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충동, 윤리, 습관 이런 내면화된 규칙 아니면 공리를 중심으로 자기 내부를 거느린다는 거. 쉽죠. 두 번째, 주체 외부에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체 외부에 있는 것들은 주체의 직접적인 통제나 소유권에 속하게 되는 즉시 내부로 바뀐다. 그 어린애들 보면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막상 딱 갖고 나면 흥미 떨어지잖아요. 그게 외부에서 내부로 바뀐 것에 대한 욕망의 추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나 좋다고 내가 좋아하고 만나고 싶은 이성이 있는데 막상 그 이성이 날 좋다 하면 흥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도파민 편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편? 네, 있어요. 도파민 편이라고. 왜냐면 거기서 뭐라 네. 했냐면 이런 제가 그렇거든요. 이런 저의 습성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닿을 수 있는 것과 닿을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닿을 수 없는 것을 한 사람은 항상 욕망하는데 그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이제 내 내부 세계로 그것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흥미가 떨어진다는 얘기였죠. 바로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칭하고 있는 이론이긴 해요. 네네. 그런 얘기를 했구나. 자, 세 번째 주체의 특징. 상호 신뢰를 구축해서 불안, 욕망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그냥 인간 사회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신뢰를 정의해야 돼 또. 자꾸 정의하는데 정의만 하다 끝나실 것 같아요. 진짜.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럼 신뢰란 뭐냐 이 관점에서 이 내부에서 철저히 지키고 있는 룰들이 있잖아. 이거를 외부에서 지켜줄 때 생겨나는 거. 이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같은 거는 좀 근거 없이 일어나는데 신뢰는 명확한 근거를 갖는다는 거지. 이 주체 측면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주체가 삶과 문화, 기술 그리고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의해 지배된다. 요건데 요거는 정치를 주제로 다루기 어려워서 오늘 발제에서는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번 파트가 끝납니다. 네. 빌드업 끝인데 어때요? 뭐가요? 뭐가 어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일단 자기 만족을 따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제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은 욕망하게 되고 그거를 내재화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지금까지 온 거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쾌락 원칙 요거는 기본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어떤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이 실제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외부는 아까 말씀대로 가지려고 하는 족족 자꾸 내부가 돼. 그래서 충족되지 못하고 결여 상태가 있고 그래서 욕망이 발생하는 이 구조에서 정치 현상이 일어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주체 개념을 정해봤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 철학자분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너무 많은데? 미안해요. 넘어가. 신라. 넘어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파트, 권력의 기술적 작용. 부제는 위험한 외부를 내부로. 이제 이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버티고 애쓰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 주체의 시간을 이제부터 실존이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네. 이 권력의 수요라는 거는 바로 이 실존이라는 중심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 이 바깥에 대해서 주체가 느끼는 욕망과 불안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정치 현상이 뭔지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정치란 이 내부를 바깥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이 주체들의 실존이 현실적 틀 안에서 조율되는 과정이에요. 네. 서로 부딪히면서. 네.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떤 성공적인 조율의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서로의 관점에서 이걸 위해서 주체 개인 축에서부터 요청되는 게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로부터 요청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다들 내부에 욕망이 있고 그걸 외부에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그 합의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권력이 있으면 그 합의점을 조금이나마 나쪽에 가깝게 둘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근데 뭐 외부에 대해서 위협심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할 때 외부가 이미 어떤 나한테 익숙한 형태로 환원돼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계량화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내가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도 없잖아. 네. 그래서 필요한 게 권력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권력에 대한 추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이 뭘까? 이 권력은 이 주체 밖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체의 참여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외부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많다는 건 내부화할 수 있는 외부가 많다는 의미인가요? 너무 정확한데? 맞아요. 와. 안 죽었다 나. 그래서 이런 환원에 관여하기 위해서 불러들여지는 것들이 미디어죠. 뭐 개인의 신체나 역량이나 언어, 숫자, 법과 제도, 기호, 자본, 시계, 뭐 미디어 기술, 뭐 이런 것들. 예전에 녹화할 때 뭐 상징계라는 이름으로 한번 비슷하게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권력은 즉 열림을 통해서만 안팎으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바로 그 뒤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이퀄 권력이라는 공식이야. 외부? 그러니까 바깥은 무엇인가라고 누가 질문했을 때 그건 권력이랑 다를 바 없어. 무슨 얘기냐면 법이면 다 돼. 뭐 돈이면 다 돼.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야.
뭐 행동과 참여만이 진실이야. 수학은 모든 걸 설명해. 뭐 이런 명제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체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방식으로 환원된 외부가 곧 세계라고 표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선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더 권력으로 추구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을 성립시키는 이 교환의 형식들, 이 네트워크의 역량, 이거를 이제 동등성이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자, 왜 동등성이죠? 외부와 권력이 동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내부가 생각하는 외부 이 둘 관계가 동등하다는 거지. 내부가 생각하는 외부가 뭐랑 동등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무한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그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자본이라는 것으로 환원돼서 네. 외부를 안심시킬 수 있어요. 제가 외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다른 재화로 바꿀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외부에서 타자로서 일하고 있는 주체들의 어떤 생산물들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교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어를 통해서도 기술을 통해서도 법을 통해서도 이 바깥에 있는 이 주체들과 나라고 하는 내부의 주체 사이에는 완벽한 이 교환 관계가 성립하게끔 되는 거. 이 성질. 그 교환 관계가 동등이다. 네, 이거를 이런 성격을 동등성이라고 네. 부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을 제거하고 욕망 대상을 보존하려고 주체가 할 때 이 내부와 동등하지 않은 외부는 없다.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성은 결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내부로만 있지 않고 이 바깥을 지배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정치는 욕망으로 들끓는 것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끈질기게 좀 외부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권력은 없을까? 그거는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국가 수반도 영원히 외부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권력의 어떤 정의에 따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게 되게 권력 투명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특히 이 뭐 가령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 심장처럼 제일 멀리까지 권력 행사를 하는 자리면서 동시에 이 다른 주체들의 권력 행사에 의해서 가장 촘촘하게 속박되어 있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지만 뭐 동시에 사실상 내부로 환원될 수 있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정의이기도 하잖아요. 주권. 근데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외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가 있고 어쨌거나 이 주체는 근데 자기 자신을 목적 자체로 내세우는 한 타인한테는 언제나 본질적인 외부로 남긴 한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두 번째 파트가 끝납니다. 두 번째 파트가 뭐에 대한 내용이었죠? 권력의 기술적 작용, 위험한 외부를 내부로. 어쨌든 권력은 무엇인가? 약간 이걸 정의하는 파트인 것 같네요. 권력이란 외부를 땅 따먹게 하는 것이다. 맞나요? 맞아요. 퍼즐판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개량하기 쉬운 퍼즐판으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배치하고 나눠 먹고 하는 문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면 뭔가 좀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들을 상상하잖아요. 뭐 독재 권력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은 권력이라기보다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외부로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는 주체가 휘두르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 열려 있지 않은 주체가? 좀 전에 권력이라고 하는 건 열림을 통해서만 안팎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뭔가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그런 권력, 그런 강한 권력, 북한이나 나치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은 이 외부에 있는 권력에 의해서 환원되지 않으면서 자기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권력들이 보통 더 무자비하고 효과가 좋나요? 뭐하다고? 그런 권력들이 다른 그 전에 언급했던 권력보다 더 효과가 좋은가요? 어떤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더 다 땅 따먹기를 더 잘하고 사람들을 더 굴복 잘 시키고.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 권력은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외부로 열려 있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권력은 이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외부에 있는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떠한 툴로서 작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언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외부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이 하나 있는데 막 사람들이 다 생산하고 재화들이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뭐 거래하기 교환하는 과정에서 뭐 화폐 같은 게 생겼다고 치면 이 잉여 생산물들을 관리하고 응축하는 게 이제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1대1 거래 동등성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네네네. 그래서 이 어떤 화폐를 몽땅 독점하고 있는 주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죠. 네. 외부 사람들을 다
조종할 수도 있잖아. 심지어 돈 뿌려가면서. 네. 왜냐면 이 사람들도 다 돈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권력에 작용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원 가능한다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 열려 있지 않고 내 내부가 그러니까 내 내부만으로도 외부를 휘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타협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 저 외부랑. 그런 사람들이 휘두르는 권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권력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뒤에서 이야기할 닫힘의 전략 혹은 닫힘의 프로그램, 닫힘의 정치학, 주체의 정치학. 그럼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런 권력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열려 있는 권력보다 더 무자비하고 더 효과가 좋으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미 전제 조건 자체가 이미 거대한 권력이었던 거네요. 그냥 권력들보다는. 그러니까 닫힌 권력보다는 아니요, 열린 권력보다. 열린 권력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대화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권력이라는 알겠어요. 언어 자체를 약간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 같아. 지금은. 그러니까 그 슐라님이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권력은으로 시작한 이유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파트는 제목이 이래요. 기묘한 공존. 기묘한 공존이요? 닫힘과 열림의 프로그램. 닫힘과 열림의 프로그램. 기묘하다는 거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 전자와 후자, 닫힘과 열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서로 배척하고 있을 것만 같은데 서로 의존해서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닫힌 프로그램, 정치학에서 요거를 주체의 정치학이라고 제가 워딩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체의 정치학. 뭔가 정치 행위를 한다고 할 때 뭔가 정치적으로 실천을 한다고 할 때 나 정치하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외부에 대해서는 이 닫혀 있으려고 하는 주체들이 자기 주관적인, 그러니까 내부의 원리죠. 주관성을 바깥에 관철시키고 하자 하는 그런 발산적인 정치. 그런 실천들. 이런 거를 주체의 정치학이라는 축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폭력으로 나타났을 때는 자기 쪽으로 타자를 다 종속시켜 버리는 거. 뭐 그 사회계약서를 주창한 홉스 뭐 이런 아저씨가 만인에 대한 전쟁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냥 사회계약 같은 게 없으면은 그냥 서로 그냥 대판 싸우고 뭐 룰도 없고 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될 거다 뭐 이런 상태,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열림의 프로그램, 객관의 정치학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텐데 이건 뭐냐, 모든 이 주체들의 주관성을 아까 말한 그 외부로의 열림, 외부에서의 침입 같은 거죠. 객관을 통해서 조율하려고 하는 수렴적인 정치 또는 그런 실천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폭력이 됐을 때는 그 외부의 검열장치 하나를 딱 설치해서 이 모든 주체들을 통제하고 격리하고 환원하는 거. 뭐 타노스 뭐 이런 거. 그 20세기에 있었던 어떤 폭력적인 담론으로는 사회 다윈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생학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거의 일환이고, 뭐 흑인들이라든지 뭐 이민족이라든지 뭐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 이런 이론이 과학적인 거에 의해서 서포트 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에 의해서 이 전체가 너네는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해라는 수렴적인 정치를 수행했지만 사실 그게 뭐 사이비로 드러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뭐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군대 문화 뭐 이런 걸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그런 걸 또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아니요. 욕해도 되잖아요. 사람이 무섭진 않은데 권력이 무섭지. 그래서 요약하면 첫째, 주체의 정치학은 닫힘, 불투명성, 자유와 욕망 요거를 말하고, 둘째, 객관의 정치학은 열림, 투명성, 효율과 진실 이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애매한 개념인가요? 조금? 아니요, 그냥 약간 듣기에는 선과 악 같은 개념이긴 한데. 어떤 게 악이에요? 주체가 악이에요? 약간 주체가 좀 더 히틀러처럼 들리고. 아닌데? 아닌 거죠? 그걸 의도하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현대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존재론이라는 그런 분야를 항상 관심 있게 공부하고 그러게 되는데, 그게 사실 진정한 주체를 다루는 분야예요. 여기서 주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뭔가 내가 가져보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외부에 대한 폭력 행사가 일어나는 그런 특수한 주체를 얘기하고, 주체의 본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이 주체 자체는 물론 이렇게 뭔가 폭력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선량하게 자기 자신을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외부에 대해서 열려 있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뭔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집 같은 걸 사고 싶어 할 때도 일방적인 투시 조건을 갖춘 집을 원하지 뭔가 막 뻥뻥 다 뚫려 있어가지고 프라이버시도 없는 집 원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성질들이 있긴 해요. 이 닫힘이라는 거의 말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외부를 투시할 수 있는 조건을 원하지만 나는 그것에 의해서 투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근데 이건 기본적인 실존 조건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선과 악이라고 절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객관도 주체에서 탄생한다.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생존과 욕망을 위해서 언제나 객관을 가져다 쓰고 이 객관은 실존하는 주체들을 위해서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의존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발생적 순서로 보면 주체가 1차적이고 객관은 그 뒤에 등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주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수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주체가 자유주의, 진보, 흔히 말하는 이런 거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탄생하냐? 이 불안한 타자의 자리, 희생양의 자리에 주체가 놓여 있을 때. 희생양의 자리에 주체가 놓여 있을 때. 이럴 때는 진보적인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외부에 의해서 이 내부인 주체가 억압되고 고통스러워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자유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이해받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자리로 남아있을 때 그러면서도 너는 이방인이니까 우리의 룰을 따라야 돼라고 항상 강제당하고 그래서 뭔가 노예처럼 착취당하기만 하고 아니면 그런 환경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틀에 갇혀있다고 느끼고 이럴 때는 진보적인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그쵸. 수직성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약간 계급주의나 민족주의 안에서 경계를 깨려고 하는 주체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되나요? 그것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냥 갑질당하는 우리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우리 직원들? 갑질 여기? 그러니까 뭔가 네네. 우리 직원이라는 말은 나도 직원이니까 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런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대기업 몰아내자 운동에 참여하고 뭐 그런 모습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체는 나쁜 게 아니라 실존 자체이기도 하고 거기서 자유주의와 진보라는 굉장히 훌륭한 가치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보라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면 필연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네요. 근데 좀 이상한 측면이 같이 있어요. 이 자기만의 내부를 가는 이 주체, 이 수직성 자체가 정확히 거기에 상대적인 외부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주체의 불안, 욕망을 부르는 자리, 공격적인 충동을 야기하는 자리, 억압받는 희생양의 자리, 이게 그 상대적인 외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수주의가 탄생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아. 그걸 억압하고자 하니까 애초에 주체는 자기 방식으로 외부를 환원하고자 하는 그 측면에서 권력도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내부에 대한 외부는 신뢰관계에서 환원되어 있지 않으면 희생양의 자리라는 거지. 견딜 수 없는 자리.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주체가 자기 수직성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지점마다 진보주의가 탄생한다. 네. 두 번째, 주체의 수직성이 제대로 보장받는 지점, 바로 그 너머부터 곧장 보수주의가 탄생한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부가 보장받고 있으면 보수주의가 탄생하는 거고 내가 그렇죠. 생각하는 내부가 실현되지 않는 외부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진보주의가 탄생한다? 맞아요. 그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네, 맞아요. 나 무슨 느낌인지 약간 알 것 같아. 무슨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갑질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진보주의가 탄생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을들은 우린 착취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갑질을 안 당하고 있어. 그 말은 보수주의가 이미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예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슐라님이 싫어하는 노예 워딩이네요. 뭐지? 써내기 맞은 느낌인데. 슐라님이 노예 얘기 싫어한다고 예전에. 노예 얘기?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런 말 해도 돼요? 막 이랬었던데. 그냥 혹시 방송에 부적합할까봐. 기억이 잘 무슨 노예를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야? 자, 넘어가. 그래서 결국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은폐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나오는 보수와 진보랑은 확실히 그쵸. 다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미 바깥에 응고되어 있는 진영으로서의 어떤 문화적인 그 특수성 속에서의 구체적인 진보와 보수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층위에서 원형적인 진보와 보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대학생이 왜 그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그게 또 설명이 이걸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본인의 내부가 가장 강할 때잖아. 외부를 정말 정면으로 맞이하는 순간이잖아. 대학생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항상 진보의 끝자락에는 대학생이 대표로 항상 있는데 그런 것도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너무 훌륭했나요? 너무 훌륭해가지고 말을 잃었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흔히 이제 그런 갑갑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약간 좀 공적인 자리 끌려다니고 이럴 때 그 어른들의 행사인데 그걸 배워나가는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그때부터였나 내 진보주의가? 하여튼 답답했어요. 그런 거 생각해봐도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 주체들은 어떤 보수적인 것을 낳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수직성을 해치는 외부 요소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미 내부 윤리를 합리화하는 형태로 출현하기 때문에 확증 편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분열적인 형태의 순환 논증의 형태의 이념이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진보와 보수는 N극과 X극, 물과 기름처럼 약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군요. 약간 그 구체성으로서는 그렇죠. 하지만 개인 내면에는 알고 있어. 무의식은 알고 있어. 난 양측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정리해 볼게요. 주체의 정치학은 이 외부에 대해서 자기 욕망을 무조건적으로 관철시키려는 행위 주체들이 구성한다. 근데 아이러니는 이 주체의 권력을 객관을 동원해서만 확보할 수 있고 또 객관을 이렇게 주체가 일방적으로 남용하는 거는 위선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주체의 정치학이라는 게 위기에 처한다는 거. 이제 객관의 정치학으로 가면 주체들보다는 객관에 의한 질서를 좀 더 1차적인 지위에 두려는 그런 참여 주체들이 구성하는 게 객관의 정치학이었잖아요. 근데 그 객관의 권력은 이 불안한 주체가 자기 수직성을 보호하려고 구성한 객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 객관만을 주장하는 건 에러라는 거. 이런 약간 모순에 처한다는 거. 결론은 이 둘 다 사실 모두 주체이고 주체는 이 두 가지 축 사이를 오가면서 은밀한 형태로 권력을 추구한다. 그러네요. 이게 3번 파트의 끝입니다. 결국은 진보주의자가 되느냐 보수주의자가 되느냐는 외부 상황이 결정한다. 그렇죠. 뭔가 내부에서 끌어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둘 다 가지고 있고 외부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전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뭐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한 사람이 결국에는 본인의 내부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진보도 되고 보수도 되고 결국 기준은 본인이고 그러니까 둘 다 공존을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존재라는 거지 주체들은. 맞아요.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닫힘과 열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권력 의지의 역설. 부제는 분열되는 주체입니다. 분열되는 주체. 여기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주체 정치학이 분열되는 과정, 객관 정치학이 분열되는 과정. 일단 최초에 이 주체랑 객관의 정치학이 출발했던 동기 자체가 자기는 해체 안 되려고 출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제권을 내 쪽으로 가져오려고 출발했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그 시도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내 뿌리 자체가 해체되는 거. 이거를 분열되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파트는 이렇게 권력 의지가 계속해서 분열되면서 자기 승리를 유예하는, 뒤로 미루는 이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주체 정치학의 분열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무조건적인 권력을 보유하려고 하던 주체의 욕망이 오히려 주체의 뿌리를 해체하고 노예로 전락시킨다. 이게 아까 2번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권력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과 밖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전략이 역으로 바깥에서 주체 쪽으로 흘러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막 내세우려고 욕망으로 외부를 판단하는 그런 객관성, 그러니까 상징계, 이걸 학습하고 막 내세우는데 그게 자기 검열, 그러니까 언제든지 측정 가능하고 교환 가능한 가치밖에 갖지 못하는 나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권력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로 논지 이념을 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일방적인 불투명성의 전략이 실패하고 이 주체 내부까지도 투명해지고 말았음. 그러니까 환원되었음. 이걸 의미해요. 근데 이거랑 다르게 실제로 열린 권력 같은 경우에는 이 열림 자체가 갖는 그 네트워크적인 본질을 보면 독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같은 거예요. 주체들이 항상 내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닫힘 상태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분열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열에 대해서 뭐 좀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실존주의 같은 그런 진영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형태의 저항이 시도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독립예술의 제작, 교회에서 뭐 약간 그 느림의 미학 이런 거 있죠. 감속된 거 삶, 뭐 무소유, 뭐 자족 미니멀 라이프, 뭐
부족적인 약간 집단 형성하는 거, 그리고 뭐 몸을 통한 저항, 뭐 1인 시위나 퍼레이드 이런 것도 사실 몸을 통한 교환 거부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친 타자인 내가 여기에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객관의 폭력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라고. 뭐 이 종교계 같은 경우에도 과학은 열린 지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열린 지식 때문에 처한 위기를 보면 결국 끈질기게 교환되지 않는 외부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런 역량에 의해서 그 종교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현대 사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해체가 안 돼야 되는 거야. 그 내부가. 물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언제나 외부여야 하고, 그래서 소유 환원 해체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 내부의 교리 아니면 가르침, 뭐 가치 이런 것들이 끝까지 외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느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종교의 생존 가능성을 말해줄 수 있다는 거지. 약간 안느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이성이 계속 내 로망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려면 계속 외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내 내부에서 계속 욕망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가가도 외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종교는 살아남을 것이고 어느 순간 내부로 들어와서 이게 뭐야? 약간 이래버리면 그 종교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맞아요. 되게 이해 잘하신다. 근데 재밌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객관 정치학의 분열. 일단 객관 정치학이라고 하면 합리적인 거, 진실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객관의 역량이 결국 뭐에 의해서 판가름 나느냐, 이게 예외들의 발생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가, 요거에 의해서 그 학문, 이론, 객관성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 완벽한 객관만을 추구하는 그런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 자기가 바로 그 객관의 흠집이요. 커다란 흠집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표방하는 객관에 굉장히 큰 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주체에게는, 그런 객관성을 표방하는 주체에게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완벽한 객관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실존을 최대한 은폐하고 약간 객관만 추구하는 그런 주체, 이런 주체는 자기가 받아들인 이런 모든 열린 객관들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행동, 모든 사고가 검열되고 난 나머지만 자기 삶으로 가져요. 완전 속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타인들이 볼 때는 열린 권력 그 자체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외부에 있는 걸로. 근데 실제로는 모든 주체들의 시선에 의해서 스스로 검열이 돼서 항상 객관성 아래에 속박되어 있는 책임 주체예요. 아까 뭐 가장 투명한 민주주의에서 높은 권력 그런 얘기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흠집인 주체를 감추고 더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 내부에 보유한 객관 자체도 계속 분열하게 되는 거. 그거에 맞추려고. 주체가 가지고 있는 수직성 자체가 약간 거세된다라는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세될 수가 없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맞춰야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객관이 옳고 그름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분열한다는 거지. 주체 안에서. 약간 뭐 여기서 외부를 예시를 종교로 들면 그런 종교에 엄청나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예시로 볼 수 있을까요? 객관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를 종교라고 예시를 들면 그치. 종교의 교리를 내가 열심히 설파했으면 그 교리에 맞게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내부를 거세시키고 남이 보기엔 너무 뛰어난 성직자처럼 보이지만 내부가 썩어 문드러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외부를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객관을 표방한다는 점에서는 과학이나 종교나 심리적으로는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종교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오늘날에는 과학이 이 분열하는 객관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학 이론은 외부 주체들을 환원해서 이해하는 이 내부적인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네. 이 예측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바로 즉각 자기를 폐기하고 다른 이론으로 옮겨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은 원리상 분열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분열되기 위해 나타난 애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 미래에도 이 분열은 계속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보증수표가 돼서 이 과학적인 객관은 주체를 끝까지 밀어내고 지울 수가 있게 돼. 주체는 없어라고.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 삶 자체를 다루는 일, 직접 다루는 일을 좀 난감히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보면 사실 그럼 진정한 주체는 없는 거야? 진정한 진실, 과학은 객관을 다룰 수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진정한 주체를 다루는 분야는 존재론이라고 말씀드렸고, 과학이라는 방법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거는 권력 의지를 갖는 주체, 권력 의지를 향한 객관, 요것만 다룬 거고 실제 과학 객관은 이제 열린 주체들의 오픈 소스로서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될 수 있는 닫힌 상태로 약간 닫힌 성역처럼 입맛에 맞게 활용되는 그런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여보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객관은 권력에 관련된 객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희생양 파트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여기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고요. 이제 결론을 얘기해 볼게요. 결론도 조금 복잡한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결론, 욕망이론은 인간을 자기 자신의 수직성을 무한 긍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봐요. 맞죠? 근데 이런 일종의 미화는 사실 불가능한 한계 지점을 늘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통상적인 삶의 모든 층위에서 이 위선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결론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이 욕망이론은 정치를 자기 욕망을 진리, 선, 아름다움, 진선미죠. 진선미 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주체들의 투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주체들은 항상 선한 주체, 진정한 객관 이런 것들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가면 쓴 이기주의들이 일단 타자에 가로막히고 그걸 전략적으로 전복해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치, 어떤 바람직한 권력 이런 걸 구성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좋은 삶이나 진실 추구를 위한 조건들 이거랑 직결돼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견제가 계속 일어나야 정치는 비폭력과 합리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네. 저도 숨가쁘게 갑자기 막 지식들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터질 것 같아요. 죄송한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계속 집중하고 있었고 뭔가 이해될 듯 이해되지 않을 듯한 경계선에 있어서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약간 슐라님은 내가 완전히 내재화할 수 없는 어떤 외면에 있는 욕망 같은 사람 같아. 왜 슐라님 에피소드는 은근히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댓글에 보면은 어쩌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완벽하게 내재화하기 위한 욕망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 같기도 하다. 그렇죠. 행복합니다. 저도 재밌게 들었고요. 뭔가 들어보면 우리가 종종 안나님도 그렇고 앤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시를 막 던졌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약간 인생의 빅데이터로 어렴풋이 알고 있던 개념들을 되게 철학자들은 이걸 참 조목조목 잘 정의를 하네요. 진짜 정의만 하다 끝난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뭔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행동, 그러니까 나의 행동 아니면 내가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 이런 게 왜 생성되고 있는지도 조금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편집하면서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학생 때로 돌아간 느낌도 좀 들었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일단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거를 발제로 준비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지금 그 대학원 준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한창 읽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서 이제 읽은 것들 중에서 최대한 사실 요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또 아예 다른 분야를 하려고 하면 더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걸리는 거 바로 가져온 거예요. 그냥 발제를 준비할 때 보니 이걸 하고 있었다. 그 반대다. 반대다.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발제를 하게 됐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슐라님.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네. 이게 아마 지금 교양 팟캐스트니까 아마 정치적으로도 입장이 확고한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들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다양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회차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느슨해진 지지익선의 긴장하죠. 긴장을. 한 줌의 긴장감. 느슨해졌어요? 네네. 몰랐는데. 그래도 뭔가 이 슐라님 색깔의 에피소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반갑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되게 오랜만에 들으시면서 굉장히 좋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학원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연구를 하실 거잖아요. 네. 뭔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 싶은 게 있으면 또 이렇게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때는 이제 출연료 드려야지. 네네. 진짜로? 저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자주는 못 골라요. 급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많이 성장해서 혹시나 다음에 이런 얘기로 디지익스에서 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럼 얼마 드리겠습니다. 선자씨.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그 얘기하고 나서 마음이 좀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신념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일단 욕망이론이 세상을 디스토피아로 보지 않는다는 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요청되는 객관의 일원이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가웠고요. 앞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슐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